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가 북한과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제목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지만 실은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취해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평화 통일이라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렇게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해서 제목은 돼 있지만 실은 늘 평화롭지 않았죠. 북한과의 관계는 약간 파도 치듯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런 상황을 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언제는 막 좋은 것 같지만 언제는 또 막 좋지 않고요. 또 막 나빠지는 것 같지만 또 언제는 막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또는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른 이유들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북한이 어떻게 또 자세를 취하느냐,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수업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사건을 뭐라 부르냐면요. 7남 6, 10 이렇게 구분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7남 60,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6.15 남북공동선언, 14남북공동선언까지 이 네 가지의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고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은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수능 내지는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평화 통일 얘기 나오면 남북관계 나오면 무조건 이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큰 사건을 선생님이 7남 60이라고 해서 구분해 봤고요.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7남 60으로 외우는 게 이게 시대 순서상 기억하기 좋은데 뭐 7명의 남자가 6명과 결혼해서 10명을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방법으로 이 순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순서와 더불어서 이게 어느 정부 때의 사건인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6.15 남북공동선언, 14선언은 각각 7.4 남북공동선언은 박정희 정부 때 공동성명은요.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6.15는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14선언은 노무현 정부 때. 예, 이렇게 해서 현재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는 무조건 요 네 가지만 기억하면 웬만한 시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우리나라와 북한 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가장 큰 사건이 뭐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있었고요. 3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북한과의 관계는 당연히 나쁘고요. 반공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반공이라는 프레임이 있었고 북진 통일해야 된다는 게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통일해야 된다. 진격해서 통일해야 된다는 북지 통일론이 대세였고요. 여기에 거슬르면 사형당해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사형당해요. 너 북한하고 너 빨갱이 아니냐, 공산당 아니냐 이렇게 몰려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조봉암 선생님. 우리 이승만 정부 할 때 조봉암 선생님 진보당 얘기 나왔었고요. 조봉암 선생님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면서 사형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이 있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승만 정부 때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면 정부 때로 가면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하자라고 합니다.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하자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남북 학생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장면 정부 때
이 이승만 정부 때 억압돼 있던 각종 사회 단체들의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남북학생회담조차도 정부에서 보면 진압해야 될 상황들이었고요. 그래서 남북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가 되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요, 반공 프레임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쭉 이어져도 공산주의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여전히 수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공은 무조건 프레임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또한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공은 늘 가지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선 건설 후 통일, 즉 우리나라의 경제를 먼저 살리겠다. 그리고 나서 통일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건설 후 통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북한과의 사이가 더 나빠지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 바로 1968년 121 사태, 121 사태라고도 부르고 또한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북한이 간첩들을 파견해서 임진강을 넘어서 간첩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김신조라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데 뭐 그 외에는 실종불명이든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0여 명의 이 북한 특파 공작원들이 즉 간첩들이 내려오게 되고요.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이게 발각이 돼서 결국 김신조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남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 살고 계시고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투항을 하는 거죠. 투항해서 살게 되시고 청와대를 어쨌든 습격했던 이 사건인 김신조 사건, 그 대표적으로 이 인물만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는 아주 안 좋아진다라는 거. 냉각기로 가는 거죠. 갈등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는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냉전이 완화가 돼요. 1969년, 그러니까 68년 이후에 1년 뒤에 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발표를 하는데요. 이 발표를 독트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는데 냉전을 완화하겠다.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손을 잡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핑퐁 외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 세계적 분위기를 틈타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도 계속 이 냉전 상황으로만 몰고 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몰래 비밀 회담을 열고 해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1971년에 이제 평화 모드로 가는 거죠. 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는 이제 이산 가족, 우리나라가 이제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18년 동안 이산 가족이 못 만났단 말이에요. 서로 헤어졌던 가족들이 못 만났는데 그들을 이제 상봉시켜 보는 게 어떠냐, 만나게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들이 이 적십자 회담에서 논의되게 되고요.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게 됩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은요, 조국 통일의 3대 원칙, 즉 우리나라가 통일할 때, 남과 북이 통일할 때 원칙 세 가지 큰 원칙을 놓고 통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자주적으로 한다, 두 번째 평화적으로 한다, 세 번째 민족적 대단결 아래 통일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요 내용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7.4 남북 공동 성명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의의는 뭐냐? 최초 평화통일 원칙을 합의했다라는 거죠. 남과 북이 최초로 평화통일 원칙 합의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요. 남북조절위원회가 1972년 요때 이 남북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해서 조절위원회 우리 만들어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72년 11월 30일 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약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한 6.23 선언을 하는데요. 6.23 선언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어떤 북한과의 얘기 없이 자기가 그냥 선언 발표를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요건 유엔의
남북이 동시로 가입하자 라는 내용을 담은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6.23 선언이 있었으나 이제 문제는 요게 이렇게 막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고요. 각각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서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은 심화되고요.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된다라는 거, 이런 평화 모드가 반대로 이용당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이 박정희 정부 때 또 큰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판문점에서 북한군들이 도끼로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도끼 만행 사건이 1976년에 일어나게 되면서 남북 관계는 또한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갈등이 생겼다가 또 줄었다가 또 생겼다가 줄었다가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는요, 갈등적 상황으로 갔다가 다시 자신의 체제를 어느 정도 공고히 하기 위해 통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민족화, 민주통일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통일협의 회의를 구성하고요. 이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남북 경제회담, 그리고 적십자회담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향 방문하게 1985년에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사건이 또 일어나요. 어떤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이죠. 이 미얀마 아웅산의 전두환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많은 고위급 간부들 그리고 경호원들이 참배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묘소에 참배를 하러 갔다가 북한이 자행한 이 폭탄 테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는 경색이 돼요. 그러니까 82년에 이런 발표 있었고요. 협의회 구성해서 쭉 흘러가다가 83년에 아웅산 테러 있었어요. 바로 1년 뒤에. 그리고 85년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실은 말도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화통일이나 통일을 이야기하고 평화적인 모드로 흘러가게 만든 건 나름의 자신의 그러니까 정부의 체제의 온건함을 위해서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본 전두환 정부에 이어서 이제 노태우 정부의 평화통일 체제 내지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요, 굉장히 큰 세계사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이 독일이 19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하게 되고요. 소련이 해체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해체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를 맨 처음 시작했었던 이 소련이 1991년에 해체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해체 수순 내지는 힘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냉전이 거의 해체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 노태우 정부는 이런 세계사적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1988년에 77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77선언은 남북 화해와 교류 그리고 북방 외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중국과의 수교, 소련과의 수교를 차근차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하는데 요건 남북 연합을 제시하자. 남북 연합을 해서 우리가 통일되는 방안으로 가자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게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차이점은 한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1990년부터 시작해서 4~5차례 개최가 되게 되고요. 또한 유엔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남북 동시 가입 1991년 9월에 이 동시 가입과 더불어서 1991년 12월에는요.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합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왜 의미가 있냐면 남북 정부가 최초로 공식 합의서, 그 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이고요. 서로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체제를 인정하면서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는 상호 불가침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특수관계가 들어가는데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특수관계. 특수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해요. 인정하면서 북한에도 정부가 있고 남한에도 정부가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국가다. 하나의 국가에 현재 2개의 정부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통일을 향한 특수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우린 결국 통일될 거고 그 국가 안에서 2개의 정부가 지금 나눠져 있을 뿐이다 라는 내용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번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 사료를 놓고 그 사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키포인트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1991년 12월에 남북기본합의서 맺고 난 뒤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핵 가지고도 아직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동선언했다가 금지조약을 탈퇴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994년에 이제 김일성 사망하게 되고요. 남북 관계가 조금 더 또 이렇게 소홀해지는 가운데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는요. 94년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발표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노태우 정부 때 걸 이어받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이 연합하고 통일 국가를 수립한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총 3단계의 통일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요. 그리고 화해와 협력, 교류가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1995년에 홍수가 나요. 수해가 엄청 나가지고 북한이 피해가 무지막지했어요. 특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자 김영삼 정부에서는 쌀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그렇게 하면서 식량난에서 좀 구제를 해주게 되고요. 또한 이 제네바 합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걸 도와주게 되는데요. 왜냐? 제네바 합의가 뭐냐면 제네바 합의는 미국과 북한이 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핵을 좋은 쪽으로 돌리려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게 가장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라. 그리고 핵 확산, 여기 NPT 금지 조약 다시 하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제네바 합의고요. 이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북핵 억제를 하기 위해서 요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걸 지원하는 거죠. 미국과 북한이 맺었지만 결국 평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맺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김대중 정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햇볕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햇볕 정책 추진과 더불어서 금강산 관광 실시가 98년부터 이루어지게 되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에 평양에서 열리게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되고 나서 1945년에 분단됐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도 거치고
얼마 만에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6월 15일에 남북 공동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남북 공동 선언에서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남측은 연합 제안, 남측에서 얘기한 연합 제안과 북측에서 얘기한 연방 제안을 수용하겠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 수용해 가면서 통일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이 연합제, 연방제라는 말이 들어오면 사료에 들어가면 자료나 사료에 들어가면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내용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경제 인적 교류에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산가족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산가족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산가족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정례 상봉을 하겠다라는 거. 또한 경의선 철도를 복구하겠다. 해서 경의선 철도 복구와 더불어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하겠다. 안타깝게도 이 개성공단 연락소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갑자기 폭파돼 버렸죠. 북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폭파했었죠. 요거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어쨌건 굉장히 평화적인 모드로 가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이 얘기했죠. 맨 처음에 북한과의 관계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평화적인 모드로 흘러가지만 2년 뒤에 제2 연평해전이 있으면서 우리 당시 대한민국과 이제 터키의 3, 4위전 한일 월드컵에서 3, 4위전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연평해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요건 뭐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잘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고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리게 됩니다.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리고 10월 4일에 결과적으로 14 남북 공동 선언을 하게 됩니다. 14 남북 공동 선언은 또 다른 말로는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름이 되게 길죠. 그래서 또는 14선언이라고도 하는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는 잘 얘기를 안 하니까 14 남북 공동 선언 꼭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6.15 선언의 고수 및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거. 연평해전 있었지만 어찌됐건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모드로 끌고 가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경제협력의 확대, 발전시키겠다라는 거. 핵 문제에 대해서 육자회담을 열어서 그래서 핵 관련해서 육자회담이다라는 또 사료에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14선언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자회담 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연평해전이 있다 보니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돌이 안 된 건 아니죠. 조금 이따 보면 나올 거예요. 자,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이명박 정부 때 나온다라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이 굉장히 잦은 도발을 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이 평화적인 모드가 아니었어요. 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당이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해서 북한의 잦은 도발, 일단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미사일 실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동해 쪽으로 미사일, 뭐 일본 앞바다 쪽으로 미사일을 쏴서 실험해가지고 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 실험 같은 걸 하게 되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깝죠. 북한 이 포 기지에서 연평도를 향해서 막 총알도 쏘고 포도 날라오고 했었던 부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뉴스에서 나왔으니까요. 또한 금강산 관광객도 피살당하는데요. 이 철책 라인이,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갔던 관광객이 철책 라인이 어딘지 모르고 군사 지역에 들어갔다가 피살된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천안함 사건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 남북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더 악화된 상황에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 내용은 뭐 현재 교과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거론하는 걸로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